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2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내놓은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2%포인트 올라서 32.4,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2.6%포인트 올라서 45.6,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후보는 조금 올랐고 안철수, 김동연 후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양자 대결, 가상 대결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50.2. 두 후보 모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른 폭은 윤석열 후보가 더 커서 50%를 넘겼다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주목도가 높아졌고 그 여파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현재까지는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성기 의원. 네. 이 지지율 추이가 컨벤션 효과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통상적으로 컨벤션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 정답은 없죠. 예.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른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2주째 접어들면 이제 조금씩 조정 기간이 들어온다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렸던 후보들의 지지율이 약간 이제 떨어지는 그런 조정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그리고 상승폭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생각해서 이게 지지율 전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게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그 전의 지지율보다는 상승을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컨벤션 효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게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여론일 뿐 참고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은 뭐 여러 차례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답답하잖아요. 뭐 이 지표만으로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저는 지금 저희들의 자세는 뭐 추격자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간절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니까 네. 무당층 같은 경우는 그 선출 직후가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36.6%였는데 오늘 보니까 조사가 한 11% 정도가 하락한 24.6% 정도가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벤션 효과의 어떤 이제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좀 분석도 중요한데 가장 이 컨벤션 효과에 영향을 받는 층이 저는 이제 무당층이나 스윙보터가 가장 어떤 충성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로 직후보다는 한 11%가 추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컨벤션 효과도 좀 효과를 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박 의원님이 동료 의원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화천대유 특혜 의혹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기보다는 정체하거나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요. 네. 바로 그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그 대장동 관련되어서 국토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도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고 논란도 있었었는데 그 실제로 경기도 국감자체에서는 굉장히 잘 답변하셨고 내용 있게 물론 뭐 다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현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그 국면에 전쟁에서는 이 논란이라고 하는 큰 국면 자체에서는 국민들은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측면도 네.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 문제가 그런 뭔가 의혹이 있구나. 뭐 이런 측면에 인식을 준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 질문 드려보죠. 어쨌든 여론조사는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추이는 윤석열 후보에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대선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4개월은 채 안 남았지만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간절함이 사실은 야권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겪으면서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생각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크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서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했던 당내 다른 후보 네. 지지층도 이제는 후보가 최종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지나면서 후보 간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자잘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한 9일 동안인가 하지 않았던 측면.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그분이 유동규 씨하고 통화했던 사실이 나온 이후에 백브리핑을 하질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또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문제랄까 음주운전자가 초보운전자보다 더 덜하다. 그러니까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좀 비판을 사고 논란을 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저는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자꾸 바꿔가면서 진솔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미지까지 겹쳐서 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전현직 의원님께서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각자 처한 상황에서 분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역별, 세대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한번 볼까요? 지역별 여론조사 KSOI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광주, 전라, 호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을 빼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세하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인천 경기에서 40.4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44.6.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숫자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상혁 의원님도 지역구가 경기도시죠? 예. 예. 경기도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경기지사를 지냈고 성남시장을 지냈는데 인천 경기에서도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계층들이 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젊은 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별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지역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2030에서 조금 뒤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지역에서는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딱히 뭐 경기 인천 지역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다는 이 세대별 관점하고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많이 이제 집값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이주한 젊은층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민감한 층인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세대별로는 뭐 보실지 모르겠는데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0대에서 좀 많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여기가 좀 앞으로 이번 대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민성희 의원,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들에서 보면 말이죠.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은 자기의 출신 지역,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서울이 고향인 것 같은데
충청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청 대망론 이런 기사도 가끔 나오던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 경기,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이렇게 분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한 이유는 본인보다도 부친의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청도가 그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이후에 대선 주자가 없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일찍 낙마를 해버렸고 그러면서 지금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그나마 충청과 연고가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충청 대망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고향이 충청도는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아마 서울에서 태어났을 텐데 예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태어난 곳은 광해도인데 충청도가 뭐 원래 조상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이른바 충청권 후보로 분류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연고를 찾으려고 하는 뭐 이런 또 시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그 전북의 사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은 연고를- 경남, 네, 그렇습니다. 자라기는 경북. 예, 예. 부인은 이제 고향이 부안이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연고를 찾아서 소위 이 지역의 연고에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미국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 지역의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이제 아버님의 고향이니까 게다가 그 대대로 논산에 그 집성촌이 있고요. 그 윤준 선생의 소위 이제 자손이고 해서 그런 대망론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 흥미롭게 본 것은 호남입니다. 호남이요. 네, 저는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면서 이상일 네. 전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호남 출신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 2017년에 아마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으로 나왔는데 득표율이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박근혜 이제 후보 시절에 2012년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엄청 공을 들여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고 황우여 당시 대표가 한 달 동안 광주 가서 상주를 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얻은 것이 10.5%. 네. 이명박 후보 시절에 7%. 근데 지금 이 25%가량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나온 PNR 조사도 26%가 나오더라고요. 호남에서 20%를 얻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그 수도권에 또 호남 출신이 많이 있고 상당히 저는 그 낙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 그런데 경선 전에는 홍준표 후보가 호남표를 많이 가지고 네. 있거든요.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이 끝나니까 2030도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훨씬 뒤졌는데 이제 경선 끝나고 최종 후보가 되니까 2030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권 교체를 꼭 해달라는 여론이 거기서도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호남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가장 강한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민심의 흐름이 지금 좀 솟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호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 가지 이야기 하시니까 저희도 말이죠. 예, 박 말씀을 의원님. 드려야겠는데 예. 뭐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충청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윤석열 후보 저도 예. 전에 보면 뭐 충청과 연고를 강조하시던데 너무 멀어요 거리가. 오히려 뭐 사위 이렇게 되는 건 좀 말이 되는데 너무 그리고 그동안 뭐 충청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신 바도 없고 그건 좀 너무 과한 뭐 정치에서는 다 필요한 얘기는 하긴 한데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 좀 전에 좀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호남 지역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지난번 광주에서의 어떤 사과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거나 또는 아직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화학적 결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빠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말이죠.
박상혁 의원님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지지율에서 조금은 열세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고,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서 결국은 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또 대선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87년 6월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대선을 치렀는데 한 번의 예외 없이 한 정파가 10년씩 하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그렇죠. 김영삼 10년 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중도에 탄핵당하면서 이제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칙에 따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그 법칙에는 맞는데, 더 한 번 나아가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항상 교차했다. 예? 이거 참 재밌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은 공화당의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말이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쪽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수 정당 쪽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두 개의 법칙이 지금까지는 다 맞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하나는 틀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함수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10년 단위 흐름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10년 단위 흐름. 예.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2012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은 정권 교체와 같은 흐름을 받았거든요. 뭐 그걸 굳이 차별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저는 그래서 뭐 정부가 10년 단위라고 하지만 결국 후보가 누가 되느냐, 저는 뭐 굳이 이걸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아니지만 후보에 따라서 뭐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선택한 이유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주류에서 그래서 성장한, 송영길 대표가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간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주류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으로 봐주는 거죠. 정통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뭐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의원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을 좀 국민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기 의원, 어쨌든 제가 재미있는 시중에 도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 10년 법칙, 또 미국 정부와의 교차 법칙,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인과관계가 특별히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전 정부,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게 일종의 심판과 그리고 회고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예. 정부에 대해서 얼만큼 피로감을 느끼느냐, 그리고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국민들이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투표 양상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뭐 정권 교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일단 대통령 된 이후에 친박연대가 뜬다든지 정치적으로 많이 맞서왔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안을 저지했고, 이런 가운데서 소위 정책적 차별화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대선 출마했을 때는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김종인 비대위원 영입하면서 내세웠기 때문에 정책적 차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만큼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표 양상이 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후적으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그 법칙이 늘 뭐 통해서 작동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결국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선거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유권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 내부에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여야가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10년 나아가서는 20년 집권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이야기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제 과거의 자유한국당
이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수가 괴멸된 상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너무 안이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화해가지고 바뀌어서 민주당이 좀 방심을 하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의석수 그렇게 많은데 정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으로는 협치를 이야기를 뭐 여당에서 한 적은 있지만 행동으로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선과 독주하는 이런 행태.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졌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이 미래에 대한 설계가 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 보유세도 그렇고 본인은 이제 조금 철회를 했지만 음식점 총량제라는 그 발상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줘서 뭐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좀 넓혀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참 합리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건 유예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하겠다는 가상 거예요? 예. 소득에 대한 예. 자산은 유예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이미 입법을 통해서 예.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또 그걸 뒤집겠다는 거고요. 전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기본소득처럼. 그거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나쁜 쪽으로 심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반대인데요. 뭐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고 윤석열 후보로 상징되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경제의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공화국을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선도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느냐의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가 더 미래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한 차례씩 치고 받으셨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상대 후보를 좀 비판하신 쪽이실 거고 또 자당 후보가 이래서 좋은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하실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듣고 말이죠. 여론조사 하나 남은 세대별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20대, 30대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0대, 50대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40대, 50대 그리고 20대, 30대가 과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번 대선 결과를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최근에 정치권 특히 두 주요 후보들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젊은 세대를 만나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반성을 좀 합니다만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사실은 최근에 좀 깊이 좀 반성되고 좀 아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젊은 세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깊이 반성되고 아팠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아마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현장에서 관람을 하면서 그 야구복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갔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젊은 세대와 호흡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코리안 시리즈 1차전 보러 가면서 민성기 의원 특별히 뭐 젊은 층에 맞춤형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줄을 서서 일반 관람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리고 예. 뭐 손으로 이제 주먹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젊은 층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보였다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특정 프로팀의 유니폼을 입지 않고 국가대표팀의 또 유니폼을 입고 점퍼를 입고 간 모습이 눈에 띄는데 말이죠. 젊은 세대 그러는데 혹시 두 분은 젊은 세대가 과연 20대 30대가 우리 유권자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MZ세대란 말 요즘 정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와 이 영어로는 Z라고 하죠. 우리는 Z라고 네.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말이죠. 예,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통칭한다. 1980년이면 사실은 40살이 넘은 거죠. 그렇죠? 우리 나이로 42살이 되는 거죠. 1980년생이면 2004년생이면은 이제 18살이 되는 거고요. G세대는 1995년이면 05, 15, 27살 그리고 2004년 그러니까 G세대가 오히려 지금의 젊은 층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령별 유권자 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론조사와 결부지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앞으로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민성유 의원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만 18세 이상 다 합치면은 33% 정도, 뭐 34% 정도 되겠네요. 육박한다 뭐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관련 선거인단 수는 아직 집계된 게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전국 선거를 그 선관위에서 어떻게 집계했느냐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200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 선거인단 수를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20대, 30대라는 게 이제 18세서부터 투표를 하니까 그 연령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대개 전체 유권자의 한 34% 정도. 우리 전체 유권자가 4,399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한 1,500만 뭐 이런 걸 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아까 연령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더니 50대, 60대 이상이 27%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27%가 되는 것 같고 40대, 50대가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 비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 18세 이상 30대까지가 34%, 40대, 50대가 38%, 60세 이상이 27%. 그러면 현재로서는 40대, 50대는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는 범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60세 이상은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층의 표심은 민주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20대, 30대의 표심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고 아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항상 뭐 더 반성하고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20대, 30대도 조금 나누어서 좀 봐야 될 저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0대의 중후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건 솔직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희들은 아픈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층이 저는 30대 중후반, 좀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런 층이 30대 중후반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부동산 문제에 민감했던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대 중반부터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하고 20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20대는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희구가 원래 강했던 전 취향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좀 뭐 사실 분발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움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만회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승부처라는 것을 뭐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예, 20대, 30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여기 있는 뭐 저희를 비롯해서 박상영 의원이 가장 또 연배가 아래이긴 하시겠습니다. 저도 X세대였습니다. 예, X세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의 마음을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한다거나 잡지 기사를 본다거나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 마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20대, 30대 마음을 사로잡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은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2차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후보의 핵심 공약 3가지를 이야기하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겠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돌보는 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네. 건데요. 청년들이 정말 이 꿈과 희망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일자리 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청년들 체감 실업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아예 이제 구직까지 포기한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공감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되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대안을 이제 정치권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려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뭐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일자리가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고 주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단기 아르바이트성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늘어난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30대의 경우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내 집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지금 청년들 없지 않습니까? 영끌 투자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 물론 이재명 후보도 내놓고 계시지만 이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이런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놔서 2030 세대의 이 표심을 얻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도 두 후보 또 주요 후보들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 해주셔야 분의 될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있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하시죠. 아니, 뭐 일자리 제일 중요하고요. 전 뭐 그건 뭐 어떤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일자리 문제의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분이 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이상일 선배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떤 정부의 특정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이 거시적인 구조화의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갑자기 고용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문제도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근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가지 청년 배당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물론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자리냐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봤던 사람이냐의 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쟁점별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